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산과 충무로의 출퇴근길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일산에 있던 작은 디자인 회사에 취업을 막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돈 몇 푼 들고 홀로 서기를 해야 해서 거쳐도 회사 근처 고시원에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아침도 해결하기 좋고 출근까지 10분이면 가능하니 딱이었다고 했어요. 디자인 회사라고 해도 큰 업체들 카탈로그나 소책자 디자인을 주로 했는데 막내라서 디자인보다는 잔심부름을 가거나 실장님 따라서 외주업체 방문을 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충무로에 있는 인쇄소에 샘플 받으러 심부름을 종종 갔는데 그때 항상 지하철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 정도 회사에서 거의 숙식을 해결하며 야근에 시달리다가 그날도 샘플을 받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충무로로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한참 모바일 게임을 하는데 이상하게 옆에 앉은 여자가 낯이 익더라고요. 흰색 작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졸린 건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은 그 모습과 분위기가 익숙해서 한참 바라보다 말고 핸드폰을 다시 보며 충무로에 도착하자 그냥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하느라 바빠서 그 일은 잊어버렸다고 해요. 몇 시간 후 샘플을 가지고 일산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갈 때는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서 있었는데 숨이 막히고 날은 더운데 품에 안은 카탈로그 샘플을 놓칠까 싶어 꼭 쥐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자기 옆에 그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흰색 가방을 양손에 꼭 쥐고 고개를 숙인 채로. 그때는 정말 신기한 우연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며칠 후 다시 지하철에서 그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우연히 2번, 3번 반복되니 아무리 봐도 이상하더랍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났다가 내릴 곳이 가까워지자 그때서야 기억해내고 기분이 이상했다고 해요.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 여자가 생각났는데 그러다가 다시 충무로에 갔다가 일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옆에 서 있더라고요.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혼잡한 상황이었는데 그 여자의 팔에 향해 팔이 닿았대요. 그런데 그 더운 여름날 사람 피부가 아니라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고 차가운 느낌이 들어서 소름이 쫙 돋았다고 합니다. 목덜미를 덮은 검은 머리가 수초처럼 흐느적거리고 있었는데 형은 사람하고 부딪히는 걸 크게 생각하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그날은 벌레가 붙은 것처럼 기분이 찝찝했다고 해요. 종점이 가까워져서 자리가 비자 형도 앉을 수 있었는데 그 여자가 형을 따라 옆자리에 앉았대요. 딱 붙어서 기분이 나빠서 자리에 일어나니 그 여자도 따라 일어나고 또 옆에 딱 붙어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건 아니었지만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종점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안 내렸다고 해요. 찝찝한 기분을 느끼다가 며칠 후 또 외부에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실장님이 충무로 다녀오라고 하자마자 그 여자가 떠올랐대요.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없으니 이번엔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버스는 처음 타보는 거라 좀 헤매다가 충무로까지 직통으로 가는 버스를 발견하고 탔는데 타자마자 욕이 나올 정도로 놀랐다고 해요. 그 여자가 이번엔 버스에 서 있었거든요. 이상하게 그 여자는 전보다 더 바짝 형에게 붙어 있었고 누가 보면 일행이라고 착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쯤 되니 우연이 아니란 걸 깨달았고 형은 돌아오는 길에도 그 여자를 또 만났더니 차를 사야겠다고 결심했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형은 결국 자동차를 못 샀어요. 축축하고 더운 그 여자 숨결을 느끼며 중고차 시장에 갔지만 형은 그 여자가 자기 뒤를 따라 내리지 않은 걸 다행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학교 운동장보다 큰 중고차 판매장에 도착하자마자 형이 사게 될지도 모를 차를 발견했는데 굳게 잠겨 있어야 할 그 차의 조수석에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붉은 우비를 입은 그녀의 비밀. 그때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 시험 전날이었습니다. 매번 학기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 관리를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음처럼 쉽게 되진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시험 전날이 되어 급한 마음에 동기를 꼬셔 도서관에서 밤샘 공부를 하고 다음 날 시험 바로 치고 푹 자자고 했죠. 하지만 도착한 도서관은 이미 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캠퍼스 꼭대기에 있던 중앙도서관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건 시험 기간에만 적용되던 학과 전용 강의실이었습니다. 10층에 있던 강의실인데 혹시 해서 가보니 다행히 열려 있더라고요.
처음엔 반쯤 불이 꺼져 있던 텅 빈 복도에 굳게 닫혀 있어 실망했지만 문이 열려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한두 시간가량 흐른 후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출출해서 슬쩍 주위를 둘러보며 이어폰을 뺐더니 굵은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강의실 뒷문이 스르르 열리더라고요. 저와 친구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고 1층 로비에 계신 관리인 아저씨셨습니다. 각 층마다 순찰을 하고 차단기도 내릴 겸 돌아보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관리인 아저씨께 사정을 말하고 정중하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일단 차단기는 안 내릴 테니 나중에라도 도서관에 자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리가 있으면 불 끄고 1층에 와서 말하고 나가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안심했고 긴장이 풀리자 다시 배가 고파졌습니다. 우산이 없던 저희는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1층에 내려가서 받아오기로 했는데 강의실에 있던 소책자에 나온 번호로 걸었지만 벌써 문을 닫은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려던 찰나 한 페이지급 모서리에 아주 작게 전화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일반 중국집과 달리 휴대폰 번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기 전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지금 짜장면 배달되나요? 전화를 받았지만 아주 힘없는 목소리로 여자분이 대답하시더라고요. 대학교 10층 1002호 강의실인데 짜장면 2그릇만 배달하려고요. 예. 하고는 바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쳐다보며 어이없다는 듯 웃었고 일단 짜장면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고 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30분이 지났고 어느새 밤 10시가 훌쩍 넘었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까 대학교에서 주문한 사람인데요. 음식이 너무 안 와서요. 이번엔 굵직한 남자 목소리로 갔어요. 하고는 또 먼저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다시는 여기서 시켜 먹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저와 친구는 10층의 빈 화장실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배달 전화를 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던 저희는 그냥 취소하고 비를 맞더라도 나가서 밥 한 그릇 사 먹고 오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했는데 이번엔 아예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완전히 속았다며 나가서 먹고 오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관리인 아저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각 층의 차단기를 내렸다고 말이죠. 그럼 이 불 꺼진 건물을 10층부터 걸어 내려가야 하나 싶어 한숨을 푹 쉬는데 텅 빈 복도의 중앙 계단 아래쪽에서 물에 젖은 장화가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천천히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이미 10층에 다 왔는지 점점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학교, 텅 빈 복도, 쏟아지는 비, 친구와 단둘이 있던 그곳에서는 늦게 온 배달일 거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너무 상황이 이상했고 무서웠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그 사람과 마주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리가 점점 더 빨라지자 친구와 불을 끄고 화장실에 숨어 있기로 했습니다. 화장실은 저희가 있던 강의실 맞은편 부근에 있었는데 숨죽이고 있으니 장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윽고 물에 젖은 장화 소리는 같은 층까지 올라온 듯했고 잠시 멈칫하더니 복도 중 유일하게 켜져 있던 1002호로 갑자기 무작정 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겨우겨우 참고 입을 틀어막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입구로 가서 상황을 한번 보려고 걸음을 옮기는데 친구가 제 팔을 잡으며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막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을 보지 못하면 더 무서울 것 같아 조심스럽게 걸어가 슬쩍 고개를 내밀어 저희가 있던 강의실을 보았습니다. 키가 아주 큰 여자가 허리까지 오는 부스스한 머리와 빨간 우비, 빨간 장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만 제외하고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새빨간 누비에서는 빗물이 그대로 뚝뚝 흐르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문 앞에 가만히 서서 텅 빈 강의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짜장면 배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철가방도 그 무엇도 손에 들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가 저희가 있던 화장실 쪽으로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른 다시 화장실 한켠으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넋이 나가 있던 친구에게 조용하라는 제스처를 보였어요. 다시 비에 젖은 장화 소리가 천천히 화장실로 향해 오는 듯 했습니다. 이미 식은땀 범벅이 되어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남자 화장실 바로 옆에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면대, 물을 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희는 그 타이밍을 놓칠 수 없어 있는 힘껏 복도 끝 계단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남자 화장실을 나설 때 세면대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자를 흘끗 봤는데 얼굴이 화상으로 인해 녹아버린 것처럼 일그러진 표정으로 세면대 앞에서 허리 숙인 그 상태로 고개만 돌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희가 복도 끝 계단에 다다랐을 때 화장실 쪽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괴성과 함께 달려오는 장화 소리. 저희는 어두컴컴한 그 복도 계단을 미친 듯이 달려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몇 번이고 넘어질 뻔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그 여자의 발소리는 우리가 3층 정도 내려갔을 때 멈추었고 순간 1층 로비에 계신다는 관리인 아저씨가 생각나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아저씨를 다급하게 깨웠습니다. 아저씨가 눈을 뜨더니 저희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엘리베이터도 안 됐을 텐데 잘도 빠져나왔네. 세 번째 이야기, 수의로 만든 옷을 받은 손녀. 제가 알던 그 여자분이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는데 유독 시어머니가 손녀를 너무 싫어하셨다고 합니다. 뭘 하든 손자만 챙기고 대놓고 차별했습니다. 데리고 가도 손자 이름만 부르고 손자만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합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도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런데 그러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 손녀에게 입히라며 삼배옷 같은 것을 손수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드디어 시어머니도 생각이 바뀐 건가 싶었고 딸이 아직 어리지만 너무나 감동한 며느리는 그 옷을 종종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딸이 자꾸 악몽을 꾸고 잔병치레가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본인도 악몽을 꾸니 느낌이 이상해서 원인을 찾다가 그 시기가 시어머니가 옷을 준 날과 겹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께 요즘 딸이 많이 아프다며 이야기하다가 시어머니가 준 옷까지 이야기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친정어머니가 급히 정색하며 그거 혹시 사돈 수의로 만든 옷 아니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걸 묻느냐고 했더니 노인들 사이에서는 자기 수의로 옷을 만들어 젊고 어린 사람들에게 주면 그 사람의 명이 줄고 자기 명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소름이 끼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선물로 주신 옷이 어머니 미리 지어놓으신 수의로 만드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가 정색하시며 그걸 누가 말해줬디? 네 시누이가 말하든. 네 번째 이야기, 시골 마을의 비극적인 밤. 저희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 초반, 정말로 시골 중에 시골에서 태어나신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곳은 읍내에 나가려면 지금도 차로 1시간 정도 걸릴 만큼 멀었습니다. 당시에는 먹을 것도 부족한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국민학생이었고 아침 일찍 일어나 소를 풀밭에 풀어놓고 뒷산으로 소를 데리고 가서 풀을 다 먹이면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 후에는 1시간 넘는 거리를 걸어서 학교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동네 아저씨 한 분이 점점 야위어가고 몸에는 멍자국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범죄가 일어나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다들 그저 이상하다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아버지와 친구가 밤 늦게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아저씨 집이 궁금해서 몰래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본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아저씨의 부인이 아저씨를 폭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저씨의 부인은 덩치가 컸고 반대로 아저씨는 매우 왜소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아버지와 친구였는데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줌마와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무서운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면 너희도 죽을 거야. 아버지는 너무 겁이 나서 집으로 도망쳤고 그 이후로도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밤에 그 집을 지나가다가 아저씨의 시체를 처리하며 웃고 있는 그 아줌마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내가 예전에 살던 오피스텔에서 겪은 일이다.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는 한층 올라가더니 1층에서 멈췄다. 한 남자가 탔다. 그 남자는 나를 힐끗 보더니 층 버튼은 누르지 않고 그냥 닫힌 버튼을 눌렀다. 순간 불안감과 공포심이 밀려왔지만 한 층에 여러 집이 있는데 뭐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 사람이 내 불안함을 눈치챘는지 나를 보며 목례를 하더니 저 902로 살아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안심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이 미칠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내가 살던 집이 901호였으니까. 6번째 이야기, 무당 할머니가 들려준 공포실화. 제가 예전에 어떤 무당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다들 혼자 집에 걸어가거나 어두운 곳을 지나가면 순간 오싹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뒤통수에 소름이 돋고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순간에 보통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혹시 막 달려나가는 분들도 계신가요? 그렇다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달려나가는 그 순간 그곳에 있던 귀신이 재밌어 하며 등에 폴짝 올라탄다고 하더라고요. 7번째 이야기, 춤추던 빨간 원피스 소녀. 늦은 여름의 저녁이었다. 안녕하세요. 언니도 왔네.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시던 작은아버지 가족이 놀러왔다.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 종종 놀러오시긴 했지만 가족이 전부 놀러오는 경우는 드물었다. 아마 얼마 후 있을 추석 때문이었을 것이다. 친척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나와 엄청 친했다. 나와 나이 차이도 1살밖에 나지 않을 뿐더러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같은 학교를 나와 자주 어울려 놀았기 때문이다. 두 가족이 모두 모여 다 함께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며 이야기도 나누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어두워졌고 작은아버지는 늦었다며 집에 가실 채비를 하셨다. 엄마, 나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가도 돼. 그렇게 언니는 나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내 방에서 자기로 했다. 그러다 언니가 맥주 한 잔씩 하자며 대충 옷을 입고 나갔다. 12시가 넘은 시간이라 이미 동네 슈퍼는 문을 닫았다. 큰 길에 있는 편의점으로 향하기로 했다. 가로등이 많은 길로 가려면 빙빙 돌아가야 해서 좀 무섭긴 해도 좁은 골목길로 가기로 했다. 끝나지 않을 수다를 떨며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졌다. 작은 골목에서 내려오는 작은 계단. 거기엔 새빨간 원피스를 입은 아이가 앉아 있었다. 우리가 이 골목에 들어오던 그 순간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았다. 우릴 바라보는 눈빛이 보통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다. 다리가 없었다. 그때 느낌이 왔다.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거기다 언니는 그 아이가 보이지 않는 듯 했다. 계속 나에게 말을 걸고 있었고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듯 짧게 대답해 주었다. 그러다 언니가 말을 끊더니 봤어? 언니도 봤던 것이었다. 하지만 나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쉴 새 없이 나에게 말을 걸었던 것이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빨리 이 골목을 벗어나고 싶었다. 나는 아주 조심히 그리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는 호기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골목길을 나가던 그 순간 뒤를 돌아보았다. 아이가 있어야 할 자리엔 아무도 없었고 대신 한 집의 지붕 위에서 미친 듯이 빨간 원피스를 휘날리며 춤을 추던 아이를 볼 수 있었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우리는 소리를 지르며 큰 길로 내달렸다. 너무 무서웠다. 우린 맨정신으로 잘 수 없을 것 같아 맥주를 잔뜩 사서 큰 길로 빙 돌아 집으로 왔다. 그리고 우리는 술 기운을 빌려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에, 이를 어쩌냐. 아침부터 엄마가 혀를 차셨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래 좁은 골목에 집 하나 있는 거 알지? 어젯밤에 불이 나서 가족이 전부 죽었다더라. 언니와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제 나와 봤던 그 여자아이가 춤추던 지붕의 집이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촛불이 넘어져 불이 났다고 했지만 그날 우리 동네에 정전은 없었다. 8번째 이야기, 섬마을 귀신. 난 방학을 맞아 섬마을에 홀로 지내시던 할머니 댁에 놀러가기로 했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와 섬마을에서 살았기 때문에 낯설지 않았다. 지금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한 도시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고 있지만 당시엔 부모님의 이혼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다. 그때 부친에 의해 할머니께 잠시 맡겨졌고 외동이라 또래 친구가 없어서 유독 할머니를 잘 따랐다. 학교 때문에 섬마을을 떠난 이후로 통화만 몇 번 주고받았을 뿐 좀처럼 할머니를 만날 기회가 없었다. 어느덧 고등학교 졸업반이 된 나는 타지로 대학을 가게 되면 더욱 시간이 없을 것만 같았다. 어머니를 설득해 어렵사리 승낙을 받았다. 여유 시간이 주어졌고 그간 수능으로 찌들었던 스트레스를 훨훨 날려버리고 싶었다.
무엇보다 어릴 적 뛰어놀던 섬마을과 할머니가 무척 그리웠다. 전화를 통해 이번에 뵈러 간다는 소식을 전하자 할머니는 매우 기뻐하셨다. 이른 아침 출발했지만 며칠 전 내린 폭설로 인해 차가 많이 밀렸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 가까스로 마지막 배를 타고 섬마을로 향했다. 외딴 섬이라 그런지 섬을 향하는 사람은 나와 검은 코트를 입고 있던 정체 모를 여자 한 명뿐이었다. 그 여자는 세련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섬마을 주민은 아닌 듯했다. 굽이 높은 여자의 하이힐은 도착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시선을 느꼈는지 무표정하게 나를 쳐다봤다. 나는 무례했다고 생각해 얼른 여자의 시선을 피했다. 그러다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적을 깨고 시끄럽게 울린 핸드폰 소리에 눈을 떴다. 할머니였다. 할머니가 부둣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다고 했다. 난 할머니에게 얼른 먼저 들어가 계시라고 했고 조심히 오라는 당부를 전해 듣고 전화를 끊으려 했다. 그때 할머니가 나직하게 말씀하셨다. 오는 길에 혹시나 누군가 만나더라도 절대 대답하지 말거라. 왜요? 다 이유가 있단다. 그러니 할머니 말 명심하거라. 전화를 끊고 배에서 내렸다. 할머니의 의미심장한 말에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곧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길을 나서기 시작했다. 그때 타고 왔던 배의 선장님이 민호를 부르며 다급하게 말했다. 학생, 혼자 가는 거야? 누가 데리러 온 사람은 없어? 네, 왜요? 학생이 잘 모르나 본데. 이 섬에는 귀신이 많아. 귀신이요? 이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서서히 나타나 말을 걸고 대답을 하면 그 사람의 머리채를 붙잡고 바다로 뛰어든다니까. 진실인지는 몰라도 할머니의 말이 이해되었다. 가로등이 몇 개 없던 그 길은 다시 와도 적응이 어려웠다. 무섭다는 생각에 이어폰을 귀에 꽂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정면을 바라보니 어두운 길 저만치 사람 형상이 보였다. 움직임이 뚜렷한 형상이었고 휘날리는 긴 머리와 어렴풋이 보이는 옷차림을 봐서 여자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할머니와 선장님의 말씀이 머릿속을 휘감았다. 발걸음을 재촉해 저만치 앞서 가던 여자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아무리 가도 여자와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멈춰서면 그 여자가 더 멀어지지도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릴 때 저만치 또 누군가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몸이 굳어버렸다. 그러나 다행히도 걸어오던 사람은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나를 보며 활짝 웃으셨다.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왜 이렇게 늦게 왔누? 걱정이 돼서 나와봤더니 여기서 만났네. 밥은 먹었어? 따뜻한 할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났다. 긴장되었던 내 몸이 서서히 풀렸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할머니 품에 안겼을 때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다. 할머니의 품이 너무 차갑고 딱딱했다. 그리고 할머니는 내 귀에 대고 말했다. 너 대답했네. 9번째 이야기, 산동 내에서의 기이한 겨울밤. 난 귀신에게 시달려 본 적이 있지만 여전히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귀신 이야기를 뜯는 것도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읽는 것도 즐긴다. 그건 어디까지나 남의 이야기일 때다. 작년 겨울 내 친한 친구가 겪은 일이다. 친구는 험상궂은 얼굴의 큰 덩치와는 달리 좋은 성격을 갖고 있어 주위 사람들에게 종종 오해를 싼다. 친구가 사는 곳은 산동네다. 골목은 좁고 미로처럼 되어 있어 처음 오는 사람들은 길을 자주 잃는다. 새벽 4시 친구는 그날도 술을 한 잔 마시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좁은 골목길을 통과해야 했다. 그곳은 두 명이 나란히 걸을 수 없을 만큼 좁고 멀리서 희미하게 비치는 가로등 불빛 외에는 아무런 불빛도 없어 음침한 길이었다. 술 기운에 취해 혼자 중얼거리며 걷고 있는데 앞쪽 약 20m 앞에 한 여자가 걸어가고 있었다. 친구는 별 생각 없이 그 뒤를 따라 걸었다. 그런데 여자의 걸음이 점점 빨라지는 것이다. 친구는 그 상황이 오히려 불쾌해졌다. 남자라면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여자들이 괜히 불안해하며 발걸음을 재촉할 때 느끼는 묘한 불쾌감. 친구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쁘다고 했다. 여자는 빠른 걸음으로 걷다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고는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작은 목소리로 소근거리듯 말해서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엄마와 통화하는 것 같았다고 한다. 친구는 불쾌한 기분을 떨치고자 그녀를 앞질러가 아기가 없음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친구는 빠른 걸음으로 여자를 향해 다가가며 왼쪽으로 몸을 비스듬히 기울여 여자를 추월했다. 그리고 궁금해져서 여자의 얼굴을 힐끗 쳐다봤다. 그 순간 친구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여자의 얼굴에는 눈도 코도 없이 쭉 찢어진 입만 있었다고 했다. 달걀 귀신처럼 아무것도 없는 얼굴에 유일하게 선명한 것은 새빨간 입술이었다. 친구는 술이 확 깨며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친구는 반대로 빠른 걸음으로 도망치듯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자는 친구의 걸음걸이에 맞춰 따라오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는 여자가 통화하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엄마, 어디야? 언제 와? 나 안 보고 싶어. 언제 올 거야? 내가 갈까? 조용히 속삭이지만 빠르고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친구는 무작정 뛰어 집에 도착했다. 대문을 닫고 쇳대로 잠근 뒤 멀찍이 떨어져 골목길을 바라보았다. 여자의 발자국 소리가 집 앞에서 멈추더니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친구가 사는 동네는 우리 동네다. 왠지 나도 그 여자를 마주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10번째 이야기, 합숙 중 새벽. 내가 14살 때 겪은 일이야. 그때 태권도장에서 합숙할 때 있었던 일인데 발차기 연습 좀 하고 품새 연습하다가 어두워지면 도장 바닥에 침구류를 펼쳐놓고 단체로 다닥다닥 붙어서 자곤 했어. 그때도 서열이 있었는지 중3 형들은 맨 안쪽에서 자고 우리 중1은 맨 바깥쪽. 태권도장 현관문 쪽으로 모여서 잤어. 그런데 너희 그거 알아? 공중화장실 문 보면 밑부분이 뚫려 있어서 발목 아래가 보이잖아. 도장 현관문도 그런 식이었어. 그래서 새벽에 우풍이 들어오기도 했지. 선배들이 짬순으로 위치를 정하는 관례가 생긴 이유가 그거였어. 어쨌든 그날 나는 현관문 바로 옆 바깥쪽에서 자고 있었어. 새벽 2시쯤 화장실이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인기척도 없었는데 그냥 눈이 떠졌어. 나는 현관문 쪽을 바라보고 새우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워있으니까 현관문 아래 틈으로 복도가 보였어. 그런데 그 새벽에 복도에서 사람 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새벽에 누가 안 자고 왔다 갔다 하나 싶어서 다시 눈을 감으려는데 바로 다시 눈을 뜰 수밖에 없었어. 섬뜩한 기분이 들어 다시 쳐다보니까 발이 총 5개였어. 보통 2개면 한 사람, 4개면 2사람인데 5개는 말이 안 되잖아. 더군다나 그 발들은 모두 맨발이었어. 그 순간 잠이 확 깨서 계속 그 발들을 쳐다봤어. 그 발들은 마치 한쪽 발만 달린 사람들이 5명 있는 것처럼 보였어. 발목 아래만 보였는데 각자 따로따로 기괴하게 움직였어. 우리 현관문 앞에서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였어. 그중 하나가 딱 멈추더니 이어서 1분 간격으로 4개가 멈췄어. 마지막 남은 하나는 깽깽이 뛰듯이 혼자 돌아다니더라. 너무 무섭고 기괴했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 새우잠 자세로 얼어붙은 채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 그러다가 그 발 중 하나가 현관문 틈 사이로 내 바로 앞에 멈췄어. 그 발이 마치 물구나무를 서려는 것처럼 위로 들리더니 갑자기 피칠갑이 된 얼굴이 뚝 떨어졌어. 그리고 난 기억이 없어. 아마 기절했던 거겠지. 그날 꿈을 꾼 건지 실제로 겪은 건지 모르겠지만 집에 갈 때 한 발로 수많이 찍힌 발자국들이 보이는 것 같더라. 그 이후로 나는 합숙을 될 수 있으면 절대 하지 않았어. 11번째 이야기, 서동댁 할머니. 할머니 나이 19살. 그때는 그 어린 나이에도 시집가는 것이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는 사회였잖아. 그래서 우리 할머니도 그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가셨는데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첫째 아들이었던 우리 아버지를 낳고 나서 겪은 일이라고 해. 너무 밤 늦게 다니지 마셔요. 늦은 오후. 당시 할아버지께서는 농민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셨다고 했지만 현재로 따지자면 어떤 직업인지 짐작을 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그날은 할아버지께서 시내에 볼 일이 있다며 나가셨는데 기와로 지붕을 만들고 통나무로 기둥을 세워 만든 한옥에 갓난아기와 둘만 있자니 왠지 모르게 스산하셨대.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저녁 8시가 되었는데도 소식이 없던 할아버지가 걱정이 된 나머지 결국 할머니께서는 아이를 등에 업고 먼 길을 나섰어. 마을에서 시내까지 걸리는 거리는 차로 가더라도 40분을 달려야 도착하는 곳인데 현재로 따지자면 잠실에서 종로까지의 거리인 셈이야. 차도 없던 시절 할머니는 그 먼 길을 걸어가셨다고 했는데 마을을 벗어나 이제는 도저히 오두막도 보이지 않고 그 어떤 불빛도 보이지 않는 곳에 다다르자
등에 업은 내 아버지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고 해. 새근새근 잘 자던 아이가 갑자기 울기에 놀란 할머니께서는 아이를 살살 달래며 천천히 길을 계속 가셨는데 두어 시간쯤 걸었을까 그제서야 시내 초입 부분에 다다르셨다고 해. 아이에게 말을 걸어 달래가며 차근차근 할아버지가 가셨을 만한 곳을 찾고 계셨는데 사람 하나 없고 바람만 불어대니 슬슬 할머니께서도 무서워지기 시작하셨대. 행여 할머니가 찾으러 오는 동안에 귀가를 하신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당시 마을로 가는 길은 그 길 하나뿐이었기에 반드시 중간에서 마주치는 게 정상이라고 했대.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고 술에 취해 어디 쓰러져 있는 건 아닌가 싶어 이곳저곳 모두 살폈지만 할아버지는커녕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대. 이상하네. 분명 오늘 시내 간다고 하셨는데 어딜 가신 게지? 근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 할머니를 불렀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뒤를 돌아봤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고 해. 결국 잘못 들은 거라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래를 부르셨고 할아버지를 찾는 것은 그만두고 어서 집에 돌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고 해. 돌아가려고만 하면 부르고 다시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점점 할머니의 공포심은 극에 달했대. 할머니는 안 들리는 척 혼잣말을 일삼으며 걸음을 빨리 옮기셨다고 해. 나가 시방 잘못 들은 것이여. 세상에 귀신이 어딨단가. 어이 서동댁.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러고 뛰어간가. 순간 목소리에 할머니는 온몸이 쭈뼛서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고 슬슬 뒤를 돌아보자 할머니 앞엔 뜻밖에도 같은 마을에 살던 동갑내기인 신씨 집안의 사람이었대. 그때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셨대.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어 혼자 가기 두려웠는데 마침 아는 사람을 만났으니 말이야. 어디 갔다 온단가. 이 늦은 시간에. 반가운 나머지 할머니께선 목소리를 크게 내시며 어디를 다녀오는 길인지 묻자 그가 대답했다고 해. 서동댁 나랑 목욕이나 하고 가세. 뜬금없이 목욕을 하자니 그것도 혼인을 마친 몸을 가진 여성에게 할 소리가 아니었어. 곧장 할머니께서는 호통을 치셨대. 천벌 받을 소리를 하는구마. 어디 외간 남자하고 같이 목욕을 한다요. 남사시럽게. 그러자 신씨 할아버지가 다시 대답했대. 그러지 말고 아래 밑에 내려가서 목욕이나 하고 감세. 날도 덥잖소. 참 이상했대. 대대손손 독자 집안으로 마을에서 으뜸이었던 신씨 집안의 사람이 그리 부끄러운 말을 내뱉을까 하고 생각하다 이내 등에 업은 아이를 내보이며 뿌리치셨대. 이보소 나한테 아도 있은께. 목욕하려거든 혼자 신나게 해볼고 올라오시오. 난 갈텐께. 그 뒤로 할머니께서는 신씨 할아버지를 뒤로 한 채 열심히 걸으셨대. 살짝 화를 내서 그런 건지 왠지 모르게 식은땀이 흐르며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셨대.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한참을 걷다 보니 너무 오래 걸은 탓인지 발목도 아프고 등에 업은 아이 때문에 등허리 쪽에서 통증이 느껴져 슬슬 몸이 축나기 시작했대. 시간이 몇 시인지도 모르겠고 지금쯤 집에 가면 남편이 돌아와 있을 거란 생각에 마지막 힘을 다해 겨우 집에 도착하셨대. 도착하니 할아버지께서 헐레벌떡 나와서는 물어보셨대. 아따 어딜 갔다 온가. 할아버지를 찾으러 간 줄도 모르고 이 양반이 승질만 고약해서 화만 낸다고 심통이 나신 할머니께서는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하셨대. 나가 얼마나 찾으러 댕겼는지 아요? 나까지 없고서 괜히 나갔구먼. 결국 할아버지께서는 침묵을 지키셨대. 그런데 다음 날 할머니는 할아버지께 듣고도 믿지 못할 이야기를 전해 들으셨대. 닷새 전이라 하디야. 저짝 신신에 나만한 것이 기르째만 해가지고 아니따요. 할아버지께서 언급한 사람은 전날 밤 할머니께서 마주친 그 신씨 집안의 사람이었대. 그의 할머니께서는 전날 밤 안 그래도 마주쳤다고 이야기를 건네려는데 술에 취했는가 어쨌는가 신의 다리를 건너다가 떨어져서 머리통이 깨져 죽어버렸다요. 할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해주신 이후로 할머니는 밤늦게 절대 시내를 나가는 일이 지금껏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셨대. 그 이유는 신씨 할아버지가 떨어져 사망하셨다던 그 다리는 할머니께 목욕하러 가자며 계속 끌고 가려던 그곳이었기 때문이야.